AI 기술을 활용해서 생전의 아빠 모습을 좀 구현을 해서 아이의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선물로 그 AI 영상을 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 저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없는 삶이 있다고 할 때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안 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SF 토크 이과 여자들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전 조용하게 하려고 마이크 끄고 껐는데. 아, 그렇구나. 네,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대로, 그쵸? 아마 다 기억하시겠죠? 네, 그녀 토크 후에 저희가 원더랜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고 드린 대로 원더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어떤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늘 얘기했냐면, 그냥 각자 조금 알리고 싶은 소식 있으면 알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는지, 혹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게 됐는지, 뭐, 계기, 뭐 이유, 이런 것들 간단히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영화 얘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소식이 있을까요? 알리고 싶은 근황. 저는 무슨 근황을 얘기할까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제 근황은 딱히 뭐 별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10월 하면 사실 노벨상 주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월간이라고 해야 되나? 노벨상의 이제 달인데 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노벨상이 또 하나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 대근황도 아닌데 가져왔습니다. 문과 여자의 노벨상. 네, 아니 이거가 졌어요. 평화상과 문학상을 지금 다 받았는데 과학상 언제 나오는 건가요? 과학상 나오면 또 저희 특별 토크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과학상 이제 노벨 화학상이 이제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받아가지고 제가 한때 또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하는 실험실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때 하던 노동은 이제 AI로 대체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한번 했다가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다가 네.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김윤아 선생님이 페북에 이제 몇 번 이제 노벨 화학상 관련한 얘기들을 좀 쓰셨었잖아요. 그거 중에 제일 최근에 올리셨던 게, 공학을 하시는 분과 화학을 하시는 분이 이 노벨 화학상을 설명하는 어떤 방식, 어떤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전 그 노벨상 강연을 사실 화학과에서는 좀 약간 축제처럼 하고 있었고, 제가 있는 학교에, 화학과에서. 근데 사실 화공과는, 그러니까 공학과들은 노벨상과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쩌다가 이제 그쪽에 부임하신 교수님이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랩에서 포닥을 하셨던 분이라서 했더라고요, 행사를. 그러면서도 뭐 주최하는 이제 사회자
교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원래 우리는 노벨상 뭐 별로 상관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하게 됐다 얘기하는데 진짜 노벨 화학상이라는 게 이제 화학에 좀 더 많이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쓰이게 되는 연구들 뭐 이런 거에 상을 주는 건데 화공과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상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뭐 이런 설명만 딱 하고 그냥 그러고서는 그래서 본인 연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렇게만 딱 설명을 하시고 끝났는데 이번 이제 AI 기반 연구가 상을 받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측하고 AI가 뭔가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과학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AI가 이러다가 주도권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번에 많이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화학과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번 수상으로 인해서 이 연구로 인해서 오히려 화학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화학이랑 연결이 돼 있고 화학 연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렇다고 또 막 엄청 획기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화학 연구에 있어서 이게 일종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구로 딱 한정을 짓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뭔가 두 장르가 두 분과 과학이 대하는 방식이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화학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노벨상 업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올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화학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연구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화학과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화학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 같은 상을 바라보는 두 과학 분과의 차이 또 보여주고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나요. 그 화공과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에 되게 김연아 선생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던 그 글이 그 전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화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밝아지셔가지고 네. 네, 그 대비가 너무 재밌고 화학에 대한 정말 그 김연아 선생님의 뭔가 사랑과 자부심과 막 이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었습니다. 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장하원 선생님은 저는 뭐 근황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강의 다니느라 정신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곧 학회 시즌이잖아요. 11월, 12월은 여러 학회들이 있어서 뭐 장애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의료 데이터에 관한 학회 이런 것들 발표 준비하면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감기에 걸렸고 또 제 아이는 아직 독감 예방주사를 맞추지 않은 상태라 굉장히 초조한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독감 예방주사를 저희 가족들이 다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군요. 네. 아니 안 그래도 학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11월에도 학회가 있고 사실 12월 초에도 학회가 있고 한데 하나는 여성학회고 11월에 바로 이번 그 11월 9일 토요일에 있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12월 초 첫째 주 주말에 있는 과학기술학회인데요. 네, 혹시 저희 그 토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오신 분들이 있으면 네, 꼭 좀 아는 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근황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영화 얘기 이제 한번 슬슬 시작해 볼 텐데 원더랜드
보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다 원더랜드를 보고 나서 이거를 결정하지 않았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선택하기 전에 각자가 다 보게 된 뭐 계기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먼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지난번 녹음할 때 그녀와 같이 원더랜드를 묵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급하게 막 봤고요. 근데 그때 바로 안 하고 이제 지금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도 원더랜드가 일단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또 우리 뭐랄까 아주 아름다우신 배우들이 우리 박보검님과 수지님이 나오는 영화라서 너무 보고 싶었고요. 좀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또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고 보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재밌긴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도 뭐 김연아 선생님과 비슷한 정도의 어, 영화에 대한 기대나 뭐 실제 시청이 있었는데요. 그 박보검과 수지가 나오는 데다가 어쨌든 SF 영화라고 해서 SF 영화 굉장히 죄책감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영화기를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개봉 직후에는 평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흥미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관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기대치를 낮춘 상태에서 봐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워낙 영화 자체의 뭐 완성도나 뭐 스토리 라인과는 별개로 이 그 죽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한다는 이 소재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국 SF 영화를 일부러라도 좀 보고 싶었고요. 예전에 뭐 승리호나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다 좀 혹평을 하는데 막상 보면 또 나름 재밌고 또 왜 뭐 헐리우드 SF 영화나 이런 미국 SF 영화하고는 다른 뭐가 있잖아요. 그 정서나 뭔가 하여튼 뭔가 달라. 그래서 그걸 그냥 한 번쯤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보고 싶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워낙 아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막 이거 나오면서 이렇게 막 너무 하여튼 비판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듣는 와중에 또 몇몇 분들은 그 몇몇 분들이라 함은 어쩌다 보니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약간 이과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신 분들 중에 또 의외로 너무 괜찮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뭔가 그래도 볼만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저희가 그녀를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두 개를 같이 좀 놓고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원더랜드만 놓고 볼 때보다 그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더 좀 보였던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역시나 약간은 예상대로 뭔가 이 한국적인 SF 약간 이런 거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영화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좀 자유롭게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 대체적인 어떤 감상평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스토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박보검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영화가 아마 박보검 배우님께서 군대를 가기 전에 찍고 갔다 와서 개봉한 건 거죠, 지금. 저는 아, 그렇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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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뭐, 일단 저희가 그녀랑 같이 하려고 했었다 보니까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잠깐 음, 얘기해보자면,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가상 인간들이 있다는, 그리고 음, 가상 공간에 있는 누군가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만난다는 점은 되게 비슷한데, 그녀는 정말 완전 창조된 인간이라면, 이제 원더랜드에 있는 가상 인간들은 사실은 살아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실질적인 좀 더 만지고 이러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 영상 속에 나타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어느 쪽은 사람이고 어느 쪽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녀를 봤을 때 느꼈던 사만사한테서 느꼈던 이 허구적인 인간 이거랑 이 죽은 사람이 가상인간이 된 이거랑 어느 쪽이 더 호구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사만사가 진짜로 완전 100%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너무 유사해서 그 원더랜드에 나오는 가상인간. 여기서의 그 창조된 캐릭터란 뭘까? 나와 관계를 맺어가면 결국 그 누군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어떠세요? 저도 고민,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 예를 들면 어떤 쪽이, 더 그나마 바람직한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떤 것에 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인간에 더 가까운 쪽이 어떤 쪽일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음, 원더랜드에서 AI가 실제, 어쨌든 죽기 전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 세계에 속했던 이제 인간인 건데, 어,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어쨌든 영화 상에서는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왜 디지털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상 세계, 우리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일부는 가상 세계에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거기에서의 나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나와 그런 가상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내가 당연히 이제 같은 인간이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다 같다고는 볼 수 없는, 이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에 속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두 개가 되게 다른 사람도 있고, 이제 가상 세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막 공격적인데, 뭐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되게 조용하고 아무 말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우리가 막 네티즌 뭐 이런 누리꾼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 그 사람들이 표출하는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여론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세계에 우리는 이미 어떤 종류의, 예를 들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랄까?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지금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문화나 삶을 약간 그 이전 세대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야, 디지털에서 뭐 좀 욕 좀 먹으면 어때?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 먹으면 나오면 되잖아. 뭐 여기를 그냥 떠나면 되고, 뭐 뭔가 이렇게 되게 이거를 단절되게 생각을 하고, 거기는 사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되게 그 온라인 세계도 나의 삶의 일부이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살고 죽고의 문제는 있는데, 이제 이 두 세계에 속한 인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게 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죽은 사람의 데이터로 만들어낸 가상 인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공간에서든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든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 캐릭터가 갖는 시민권이란 건 사실은 살아있는 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뭐 권리고 또 그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캐릭터의 소유자인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될 텐데, 이 원더랜드 속의 사람들은, 그 가상세계의 사람들은, 어쨌든 그 이전에 이제 죽거나 또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생전 빅데이터를 모조리 이제 모아서 조합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상인물이고, 그 가상인물, 이게 그래서 되게 좀, 영화에서 사실 좀 제일 황당했던 부분은, 거기서 이 차이가 발견이 되는데, 이 가상인물의 권리라는 게, 가상세계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살아있는 본인이 이 가상세계를 신청하는 등 그런 어떤 뭔가 이런 주체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가상인간이 된 후부터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에서는 손자가 너무 엇나가니까 뭐 그 서비스 제공자가 이 프로그램을 좀 중단시키기도 하고 또 그 애인 사이의 그 수지와 박보검, 정인과 태주 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인이라는 사람이 서비스 신청도 하고 또 나중에는 서비스 해지도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인 탕웨이 그 바이리와 바이리의 엄마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 할머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 신청과 해지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뭐 영화에서 아주 빳빳하게 이렇게 계산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 선택과 해지의 권리가 전반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상인간은 사실 막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이 부각된 상태는 아닌 걸로 영화에서도 그려지고 저는 사실 실제로도 제가 10년 뒤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이 가상 인간의 어떤 가치나 의미 자체가 너무 인간이면 안 될 것 같고 인간일 수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이 영화 주인공들 보면은 어쨌든 할머니나 성인들은 이게 이 가상 인간이 사실 정말 자기가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굉장히 이미 알고 막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일부 주인공들은 그 가상 인간에 좀 빠져들기도 하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가상 인간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이미 그 사람들은 이게 가상 인간이라는 걸 아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그 정도가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상 인간의 지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만다가
자기가 자기가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게요. 되게 튀는 구석들이 있네요. 이 AI 가상세계 인간들이 사실 바일이 주인공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손자 같은 경우도 전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 가상인간이 처음 구현됐을 때 모습은, 그 원래 그 이전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이전 모습과 비슷한데, 이게 자가 학습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 어떤 경우는 그냥 엄마로 존재하는데, 이 손자 같은 경우는 약간 망나니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학습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 사만다는, 떠나가는 결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본분이 원래 친밀한 관계 형성이 본분이었는데, 본분을 잊고 떠나가 버리는 아이가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죠? 가상인간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를 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만다 같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간처럼 만들어진 그런 AI가 더 뭐랄까 더 인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자강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원더랜드의 바이리도 결국은 그게 본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그 딱 설정돼 있는 공간, 그 고고학 발굴 현장에만 있어야 되는데 거길 떠나서 다른 네트워크로 지금 침입을 막 시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항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체성의 하나의 갖게 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가상 인간들이 언제든 현실의 인간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두 영화가 또 둘 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바이리의 엄마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하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종료 위기에 처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종료가 된 건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종료된 것처럼 설명에 나오긴 하던데. 근데 이게 아름답게 봐서 딸을 너무 걱정하고 찾는 엄마가 이제 가상 현실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우리가 되게 무섭게 보면 일종의 터미네이터처럼 가상 현실에서 나가려는 시도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이거 굉장히 무서울 수 있게 되는 영화인 거 아닌가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부족하다 싶은 점들이, 이런 설정들을 너무 막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아무런 문제를 던지지 않고 그냥 아름다움으로 그냥 다 포장해버리는 설정에 있어서 좀 헐겁게 해놨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제의식 없이. 저는 그거 오히려 되게 재밌는데요.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게 AI인데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가상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주인공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모성애라는 이름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실 엄청난 힘인 건데, 엄청난 뭐랄까 기술의 정말 언론리한 측면을 너무 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터미네이터일 땐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엄마일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한다는 게, 그게 되게 그 포인트가 저는 오히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설정이 뭐 개연성을 떠나서 같은 어떤 기술의 힘을 보고도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 뭐 여성 막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거에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구나. 그게 참 재밌네요.
오히려 그 부분이 우리가 보기엔 적어도 관객이 보기에는 그 더 이상 가상인간이 아니라 그 바이리가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전까지 고고학 발굴 현장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음, 계속해서 저 사람은 죽었고 지금 자기가 설정해 놓은 대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딸을 영상으로 만나는 가상인간이다라는 게 계속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딱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진짜 자기 딸을 찾아가는 그 순간이 됐을 때부터는 그게 지워지고 마치 그 바이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딱 음, 느껴지는 지점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 진짜 얘기하신 대로 터미네이터는 되게 무서운데 음, 음,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불쾌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딱 맞아. 그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음, 그런 부분이 너무 음, 재밌는 음.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엄마를 뭘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셋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엄마를 도대체 어떤 존재로 만들어 왔길래, 그죠? 음. 음. 엄마는 귀신이 찾아와도 네, 안 무서운 존재. 다른 귀신이 찾아오면 무서울 텐데. 맞아, 맞아. 아, 진짜. 음. 음,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그 바이리의 엄마인 그 손주의 할머니가 음, 계속해서 제대로 대면, 그러니까 그 가상인간, 자기 딸의 가상인간과 제대로 대면을 하지 않다가 아주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그 소동을 거치고 난 뒤에야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이렇게 진심으로 딸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이렇게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음. 그래서 넘어갔구만. 맞아. 맞아, 맞아. 넘어간 순간이구나. 음, 음. 음, 음, 음.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음, 제가 원더랜드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제일 흥미로웠던 설정은 뭐냐면, 거기 나오는,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명확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 바이리하고, 왜 그 박보검 역할로 나왔던, 여기, 그 AI들이, 한 명은 저기 막 어디 무슨 사막에 가 있고, 또 한 명은 박보검 같은 경우는 우주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설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녀에서 사만타는 특별히 어떤 공간에 존재한다는 그런 그게 없었는데 지금 언더랜드에서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설정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존재를 AI를 오히려 사람처럼 받아들이는데 큰 역할을 한 설정이 아닌가? 그냥 어디에도 없는 뭔가 가상세계에 AI가 있다라는 것보다, 우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볼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냥 가상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뭐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근데 하여튼 그 설정이 저는,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도 저런 설정은 진짜 되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렇네요. 네. 원래 살아있던 사람의 그리고 그 이전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 음, 음, 물리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택해서 가상인간이 살게 만드는 음, 그 설정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듣다 보니까. 음, 그리고 전 주인공이 원래는 펀드 매니저, 굉장히 돈을 버는 직업이었어야 되는데 음, 바이리가 결국 자신의 꿈을 찾아서 고고학자로 생명의 나무를 찾는 고고학자가 된 그런 설정들 재밌네요. 음, 저는 오히려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재밌었던 게 그 각각의 사람들이 평소에 원했던 곳에 보내주는 게 이게 음, 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죽었거나 죽음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죽어서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약간 그런 버전인 것처럼 보여서. 근데 나의 천국은 내가 고고학
하고 싶었던 곳, 그리고 태주도 뭐 우주여행을 가고 했었다, 뭐 이러니까 그걸 보내주고, 그리고 또 거기 나왔던 짤은 되게 유쾌한 이제 죽은 아저씨, 이게 아프다가 하와이. 죽었는데 음. 자기는 이제 하와이 같은 곳에 살고 아, 싶다. 그래서 맞아. 하와이로 또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뭔가 각자가 원하는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천국은 어쨌든 만날 수 없는 곳이고. 근데 그 세계를 그렇게 구현해 주는 게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극락왕생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에 보내주는 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또 그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아, 이게 꼭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죽은 후에 나 어디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 하와이 간 아저씨가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사후 세계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죽고 나서 그 가상 인간이 돼서 사는 사후 세계는 또 무슨 의미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실제 사람들과 연결이 안 된다면. 전 오히려 영화 보면서는 계속해서 이 원더랜드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그 사후세계의 모습을 포함해서 그 기능이라는 게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하와이 같은 거는 그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실 죽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AI 가상 인간과의 연결점, 글쎄요. 그 연결점을 저는 그렇게 크게, 제가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해도 상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주를 봤을 때,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는데, 그 손주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뭐, 햄릿인가? 무슨 연기하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쓴다면은, 아, 굉장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가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보다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저는 이 영화 보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이런 가상 인간이 뭔가 이전의 사람을 쉽게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뭔가 속지 않을까? 뭔가 내가 너무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는 와중에는 생각보다 기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앨범보다 훨씬 더 진한 형태로 뭔가 그 이전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또 죽은 사람의 그 상실이 너무 힘이 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 에피소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이게 생각보다 기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장원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게 어쨌든 아빠가 가고 싶어하던 하와이에 가 있는 걸 보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좋잖아요. 엄마가 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보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인 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왜 우리도 누구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그대로 되게 좋은 곳에서 이제 우리를 나를 내려다보고 약간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그냥 그대로 기술로 구현을 해놓은 거네. 약간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 몇 달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뭐 청소년 이것도 아니고 4살인가 뭐 5살인가 아무튼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증상이 막 슬퍼서 울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동생한테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뭐 굉장히 불안해서 뭐 사회 활동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열심히 이제 상담을 해준 다음에 그 프로그램 말미에 이제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생전의 아빠 모습을 좀 구현을 해서 이제 아이의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선물로 그 AI 영상을 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아빠의 웃는 얼굴도 어색하고 이제 말투나 상호작용도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원래 아이들하고 말 맞추기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일방향적으로 어쨌든 녹음해놓은 것들을 트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 표정도 약간의 뭔가 이게 아빠였으면 훨씬 더 잘 맞았을 텐데 뭔가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청자로서 보기엔.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제 아빠 이름으로 편지를 써주면서 이제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는 절대 없죠. 근데 아마 이게 뭐 어떤 정신의학적으로나 소아 정신의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나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죽음이나 부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뭔가 이런 죽음이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좀 한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니까 저는 그거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고 받아들이지 이런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잘 사용이 된다면 그러니까 너무 이 기술이 어떤 죽음을 막 상상할 수 없게 만들거나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면은 뭔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구나. 앞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점에 있어서 딱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적이고 그냥 이건 되게 뭐랄까 기술로 구현된 새로운 애니메이즘이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잠깐 귀신 얘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미 우리는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어요. 구슬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 사십구제를 지내서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천도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굿도 하고 누가 원한을 가졌으면 그걸 풀어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분들 맛있는 음식 드시고 이제 죽은 사람들 이게 한편으로는 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술이 구현해주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를 눈으로 보여주고 거기다가 나와 대화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기술로 구현된 우리나라에서 하던 굿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구현돼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손주가 계속 할머니가 그 손주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막 결국은 과로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해서 계속 뭘 사주잖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사듯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주는데 이게 굿할 때도 그런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이 내가 뭐가 없어서 뭐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빙의한 무당들이 막 얘기를 하면 또 뭘 사서 이제 하고 사실 굿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몇백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똑같다 이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SF국 이런 멋진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은 행위들이구나. 근데 그거를 좀 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남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터랙션 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한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무당들도 빙의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AI도, 언더랜드 AI도 빙의한 거죠. 그쵸. 빙의한, 기술에서 이제 이제 좋아지는. 생긴 것도 똑같이 만드니까 네. 더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것 뿐이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표현이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기술화된 애니미즘? 기술화된 애니메이션. 어. 저도 덧붙여서 사실 그 기술화된 애니미즘을 또 넘어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거나 아니면 사실 저는 그 정도의 국판을 벌여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정도의 어떤 실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AI 기술이 활용된다면 진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앨범 굉장히 잘 편집된 앨범처럼 내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앨범이란 기술이 있고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이 AI 가상인간은 정말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이 그 가상인간을 굉장히 실질적인 이전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연인 사이였던 그 수지가 연기했던 정인도 그 현실의 태주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격과 태도가 너무 변해버렸기 때문에 가상의 태주에게 오히려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의존하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이 진짜 연아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가졌던 어떤 상실의 치유를 위한 그런 기술들을 넘어서서 이게 정말 죽음이나 질병을 좀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수준이 됐을 때, 그리고 어떤 상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구현된다면은 그 부분이 항상 제일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의를 하는 지점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AI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막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애니미즘, 예를 들면 무당 뭐 굿 이거는 사실 그 굿을 하는 무당의 그 사람의 어떤 결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굿을 하려는 사람이 내가 어떤 죽은 누군가를 불러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도 사실 그거를 매개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또 의지와 결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무당은 막 돈만 주면 뭐 다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한 명의 무당이 있는 거하고 돈을 주면 다 해주는 기술이 있는 거에 파급력은 굉장히 다르니까 이쪽이 훨씬 더 기술 쪽이 훨씬 더 숫자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유저가 훨씬 많은 거고 한 사람의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어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너무 그 죽은 사람에게 막 너무 의존하게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똑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도 그 범위가 훨씬 커질 수 있어서 AI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잘 하려면 이제 예를 들면 AI 서비스 하는 업체에서 뭔가를 마련을 해야겠죠. 이거를 뭐 과용하지 않게 뭘 한다든지 기간 설정을 한다든지 뭔가 장치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막 기술의 위험 이런 거에서 항상 그런 규제를 다 할 수 없는 지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요즘에 안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 AI가 아직은 언더랜드 수준까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딥페이크 같은 게 실제 하는 인물과 이제 그 가상을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원더랜드의 그런 AI가 그런 식으로 쓰이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의지하고 막 이런 거보다 이걸 꼭 그렇게 안 쓰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주변에 있는 뭐 인물이라든지 지금 딥페이크도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아는 사람, 지인들 막 이런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당연히 인간이니까 소유할 수 없는데 그런 인간, 남성들이 그런 여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게 적어도 이제 이 영화에서는 설정이 저도 이게 좀 의문인 점도 있는데 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과연 여기 한 군데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그거 지금 영화에서 전혀 안 나오는데 한 군데라면 지금 요 영화에서 보여진 이 서비스 회사 한 군데라면 거기에서 설정은 최소한 죽은 사람 혹은 정말 죽음에 가까운 사람만 해준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다른 회사가 또 있다면 어떨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설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신청을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신청을 하지만 죽고 나면 이런 서비스가 해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애인이 거의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애인에 대해서 혹은 내 가족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의 선택권은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내가 죽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신청을 해서 살아있는 나와 계속 인터랙션을 한다면,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가상세계에 나와 인터랙션 한다면 죽은 사람이 그걸 원한 걸까? 근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딥페이크처럼 적어도 그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 되게 이상한 식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어떻게서든지 변형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적어도 이런 설정을 가진 영화에서조차도 이미 나타날 것 같은데 진짜 만약에 이렇게 구현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한다면 그거 너무 문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이 영화가 너무 SF라는 이름을 쓰고 그냥 약간 상상으로 던져놓기만 한 거 아닌가. 조금, 책임감 없이 SF 기술들을 선보이고 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은 해봤어요. 그쵸. AI, 원더랜드 비용도 얼마인지도 안 나오고. 유지하는데 돈이 꽤 들 텐데. 아니, 사실 제사 지낼 때도 돈이 엄청 드는데, 이 서비스를 이렇게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그 자신의 굉장히 개인의 내밀한 데이터들을 다 기업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보안 문제 하면, 또 연하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신청 주체와 실제 가상 인간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도 아니 애인은 가족도 아닌데 지금 애인 사이에는 지금 장례도 못 치르게 돼 있는데 근데 이런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이 영화 자체는 뭐 이 원더랜드라는 이 서비스의 어떤 하여튼 서비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장하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금쪽이에서도 이게 그런 아빠와 그런 게 만나는 장면들이 나왔다 그러고 전에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맞아요. 너를 만난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AI 기술로 누군가를 죽은 가족을 만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거는 딥페이크들이니까 실제로 막 사용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너무 그런 판타지스러운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가려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히 동시에 공존하는 건데 한쪽만 보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쪽만 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더랜드에서 이제 적어도 이 영화에서 보면서, 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건 곧 죽을 사람이건 뭔가 자기가 다 하지 못했던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딸을 전혀 케어하지 못했던 거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 갑자기 딸을 돌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손주를 이제 가상인간으로 만들었던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건 영화에서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막 추측을 한 건데, 할머니가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손주에게 잘 못해줬던 거를 해주려고 이제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가 다 하지 못했던 책임 혹은 돌봄 책임들을 이 가상인간 캐릭터에게 그걸 이용해서 빌려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용하는 혹은 위한 서비스구나 싶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신청하는 거네. 그러네요. 내 맘 편하자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현실과 이 SF 속의 상상의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죠? 이게 아예 우리가 지금 뭐 생성형 AI가 아직은 없고, 뭐 딥페이크 같은 범죄가 없었으면 그냥 진짜 우리가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원더랜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현실에서 너무, 아니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려고 하는 뭐랄까, 욕망이랄까? 이게 현실에서 보면 막 주근이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막, 딸에 대한 막 지극한 모성애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자기의 정복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지금 강력하게,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상상이 참 정말 우리가 기술을 이런 어떤 이런 숭고한 마음 그런 거에서 기술을 쓴다고?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나? 그렇잖아요. 그 과학기술의 역사에 보면 다 전쟁 때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자레인지도 그런 데서 나오고, 뭐 초음파 보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고, 막 다 이제 인터넷 초기에 다 포르노 보는데 막 쓰고 막 이랬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과거와 현대가 이 발목을 잡네요. 상상하고 싶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앞에 제가 두 분하고 좀 제가 되게 뭐랄까 약간 생각이 다르구나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 가상의 박보검 있잖아요. 가상의 태주. 그 태주가 우주에 어떻게 떠 있을까, 뭐 그 태주가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가상의 인간이라기보다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저는 거의 지금 앨범 사진 보듯이 이렇게 가상 인물들을 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딥페이크와 범죄와 연결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딥페이크 범죄는 어쨌든 그 가상 인물로 만들어진 실제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인물이 접하는 피해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저도 굉장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우려하고 굉장히 분노하는데, 정말 이 가상 인간 캐릭터 있잖아요.
이 캐릭터의 뭐 실제성이랄까요? 이 캐릭터의 존재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이 가상 인간으로 만들어진 사람, 실제 영화에서도 그 바이리가 뛰쳐나오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 인간의 형상으로 뛰쳐나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그냥 프로그램 셧다운 정도? 그 정도를 상상을 했었는데, 이 바이리가 뛰쳐나오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바이리 데이터를 다 지우려다가 잠깐 멈추는 순간이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다시 만들었을 경우에, 뭐, 그거는 이제, 너무 변해버린다. 그 관리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이제 부모님을 한번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 봤는데, 그랬더니 너무 달라졌더라.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가상 캐릭터에게 느끼는 어떤 인간성, 뭐 존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가상과 실제가 차이가 없다고 하면 물론 너무 이상하고, 그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그 캐릭터를, 저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없는 삶이 있고, 지금 현재는 다 있는 삶이지만, 없는 삶이 있다고 할 때, 다시 돌아가서 결혼 안 하고, 지금 요즘에는 아이가 없는 삶들을 다 선택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은 못 할 것 같다. 이미 우리한테는 아이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없는 세상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그 영화 중에 About Time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시간을 돌려요. 그래서 막 과거로 갔다가 막 이렇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 주인공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이전으로는 절대 못 돌리는 순간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자기 아이가 생긴 후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한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돌려서 이제 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시점이 됐는데, 태어난 아이가 완전 다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키웠던 아이가 아닌.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달은 순간부터는 절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못 돌리거든요. 근데 그거랑 지금 태주가 이제 가상인간이 된 시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시점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가상인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면, 그게,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내가 가상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알았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지우고, 태주가 아니고 바일이나 그 정유미 어머니 캐릭터인가, 아무튼 한번 지우고 전혀 다른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이건 너무 다르게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이어지는 내 아이가 전혀 다른 아이로 되는 것과 같이. 이랬을 때,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가상과 현실의 벽이 좀 깨지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축적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상상을 해봤을 때는. 실제로 물론 아이가 뭐 다 바뀌거나 이런 게 현실 속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아까 그런 가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선택을 과연 우리가 하게 될까? 그냥 게임 캐릭터를 지웠다 새로 만드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서, 그 지점에서는 좀 현실과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게임 캐릭터도 한참 하다가 지우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아이템도 아이템이고, 그 시간들, 내가 그걸 플레이했던 수많은 시간들과 이런 게 어쨌든 다 결과로 지금 현재 캐릭터가 있는 거니까. 저도 김현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어쨌든 인터랙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그 비가역성이라는 게 거기에 현실의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섞여 있는 거라면
또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장하원 선생님은 약간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그 요지가 결국에는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현실하고의 어떤 연결성이 현실의 어떤 현실 세계의 이름이나 뭐 이런 그 실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AI와 그런 AI가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구분이 된다고 보는 데다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이런 가상 인간을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면은 당연히 존재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 가상 인간의 존재감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가 없듯이, 그러니까 이전엔 보유했지만 지금은 이제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십수년 동안 뭔가 이런 지금 보지 않는 사진이 있듯이 그냥 이렇게 가상에 남아있게 되는 내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엄청난 책임을 가져야 될까? 그러니까 박보검이 계속 이 박보검 지금 지구에 내려온 건지 아닌 건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영화 끝나고 나서 이 가상의 캐릭터가 지금 지구에 계속 오는 중으로 평생 사는 건지 억만 년의 시간 동안 막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일이 자기가 이미 죽은 걸 아는 채로 아이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실제 엄마가 아닌 것도 아는 채로 계속 살아야 될까? 막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게 될까? 이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그분들은 데이터일 뿐인데 내 게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앨범 속에 저장한 어떤 내가 더 이상 들춰보지 않는 구글 포토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진이 그 장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계속 이 가상 인간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냥 등장하고 너무 실제같이 느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일시적인 건지 그런 생각을 좀 영화 끝나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가상인간이 겪는 괴로움들에 대한 또 SF들이 있잖아요. 가상인간들의 가해지는 범죄에 대한 그런 SF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사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장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포인트하고 아까 김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를 했던 그거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대상과 뭐 그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서 함께 보낸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꼭 AI가 아니어도 그냥 뭐 종이 쪼가리 하나도 나한테 소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별로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약간 시민권이라고 얘기했던 약간 그 포인트에 더 가까운 이 바이리가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나? 약간 근데 저도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딱 장원 선생님 생각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그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에 한참 뭐 로봇권 막 이래가지고 뭐 로봇이나 AI한테도 약간 인격처럼 무슨 뭐 법인격이라도 뭐 부여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왜 굳이 그 존재들한테 왜 그런 그 사람과 비슷한 권리를 어떻게든지 주려고 왜 저러지? 약간 저는 그건 되게 큰 착각이고 되게 위험한 착각이고 막 되게 비판적이었어서 그래서 되게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은 장원 선생님하고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그건 거지. 내 고통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는 AI 고통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인간의 고뇌만 더 깊어지는 약간 그런 시대가 되는 건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물권도 되게 높아져 왔듯이 왜냐하면 동물을 괴롭히면은
결국 그 사람이 사람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성정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생각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너무 인간 같은 어떤 비인간 존재를 인간적인 행위 속에서 괴롭히는 사람은 다른 인간에게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일단 사실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가상인간 태주뿐만 아니라 물론 실제로 깨어난 태주도 그렇고, 둘 다 너무, 뭐랄까, 되게 좀 마음이 참 그렇게 됐는데, 실제 태주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사고 이후에 성격이 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모습과 계속 보는데 그 과거의 모습은 사실 가상인간 태주인 거고 거기에 중간에 있는 그 애인인 수지가 너무 그 둘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게 딱 보여지는. 근데 저는 그때 그 가상인간 태주한테도 한편으로 마음이 쓰이긴 했거든요. 그냥 저기서 꺼버리면 저 태주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구에 억만 년 동안 그냥 지구에 가까워오는 삶을 그냥 사는 건가? 그리고 거기 나온 캐릭터들이 다들 데이터긴 하지만 서비스가 해지되면 그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처럼 주체적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의 세계 속에서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채로 처박힌 채로 어딘가를 헤매는 거, 구천을 떠도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귀신 늘어나는 거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전에 장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동물권이랑 연결되면서 그 가상인간들 그냥 데이터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상인간 같은 그 비인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인간과 동등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시민권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게 방금 좀 전에 이제 그 가상의 태주에게 박보검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마음이 쓰였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딥페이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딥페이크를 오히려 좀 단죄하려면 오히려 그 가상인간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돼야 더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도 사실 동물권 이거 얘기한 거랑 되게 연결되는 게 실제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딥페이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심권을 부여한다면 그게 너무 명확하게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되고 좀 더 실제 여성들이랑 연결하여서 이제 권리를 좀 같이 여성들의 인권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계속 고민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 동물하고 비교를 한 게 저한테는 너무 굉장히 이 문제를 좀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되게 좋은 그 예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이루다를 뭐 성희롱했다 이것도 그때 한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 이루다가 뭐 사람도 아닌데 무슨 뭐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뭐라고 뭐 얘기도 했고 생각도 했냐면 그 문제가 아니다. 그 이루다라는 가상 캐릭터가 뭘 느끼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이제 여성들이 이게 현실의 연장이니까 이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유저들은 이제 인간 남성이니까 그 유저들 자체가 이미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현실이 이미 그렇다라는 거를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 자체가 현실의 여성들에게 되게 여성들이 불쾌한 거지 그 가상 캐릭터 이루다가 불쾌하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로봇권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반대를 했던 거고 그렇게 근데 이제 동물로 가면은 사실 약간 문제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동물을 뭐 존중해야 되고 뭐 보호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그 동물이 얼마나 뭐 고통을 느끼는지 뭐 이런 거를 막 강조를 하잖아요. 심지어 문어도 뭐 고통을 느끼고 막 이런 되게 고등할수록 고통을 느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방금 김연아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효과적인 전략이긴 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그 대상이 동물이건 뭐 여성이건 뭐 사물이건 간에 누군가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그거 자체가 좀 그 나쁜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단죄를 하기에 되게 용이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 상대방이 저 상대 그 대상이 고통이 이제 반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여야지만 내가 그 행위를 못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그게 그렇게 아직은 충분히 저한테 좀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꼭 동물이 고통을 느껴야지만 내가 그 동물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또 제가 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떠오르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런, 좀 아직은 그렇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범죄도, 그러니까 연아쌤이 얘기하신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 딥페이크 된 어떤 그 가상 어떤 인간에게 꼭 시민권이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명목들은 이미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오늘 굉장히 심오한 토론을 했는데 하여튼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게 방금 생각났어. 이게 권리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권도 그렇고 뭐든지 뭔가가 권리를 갖는다가 되어버리면 사실 시민권 자체도 제가 아까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시민권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그게 꼭 내가 나한테 뭘 해줘가 아니라 그 시민권이라는 거에 의무도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뭔가 책임까지도. 근데 그렇게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없는 존재에게 우리가 권리를 부여했을 때 그럼 그 존재는 권리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동물이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면 딱 정말 권리만 딱 떼서 주자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인간에게 권리를 줄 때는 사실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책임질 수도 없는 존재에게 이렇게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갖는 권리를 똑같이 주는 하여튼 권리라는 그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전 선생님 임소연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권리에 대해서 특히 동물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막연하게 전부터 약간 거부감이 살짝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알겠고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존재한테 권리를 부여한다는 건 좀, 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 저는 어쨌든 이 비인간들이건 이런 가상인간이건 뭐 이런 비인간이건 동물이건 우리가 인간들이 한편으로는 불러낸 존재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적어도 그 불러낸 존재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시민권 이런 말들을 좀 정정해서 적어도 그들에게 권리를 주기는 그렇지만 그 만들어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은 져야 된다. 죽은 사람이건 그냥 가상인간이건 심지어 딥페이크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쪽에서 다시 이제 아까 그런 불법적인 경로로 만들어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애들 만화 중에 제가 방금 이제 떠오른 게 그 왜 애기들이 막 장난감 조금 갖고 놀다가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막 눈알 빠지고 막 팔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막 괴물로 변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떠올라요.
그 책임지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애들이니까 뭐 비난할 의도는 없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자체의 권리라고 했을 때보다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불러낸 존재, 인간이 만든 존재에 대해서 그 인간이 이제 만든 인간, 불러낸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뭔가 더 좀 더 뭔가 다 이게 좀 설명이 되는 듯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전혀 다른 얘기지만 아까 장난감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그런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밥 다 안 먹고 남기면 나중에 지옥 가서 남은 밥 다 먹는 죽어서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살아있을 때 책임을 다해요. 아, 역시 그 옛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얘기 다 하셨네. 재밌네요. 저희가 원래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했었던 시간은 지금 거의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STS랑 상관없기도 한데 그냥 이 영화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가 있다면 저는 특히 이제 다들 엄마들이니까 내가 남겨지는 아이를 위해서 이 서비스를 바이리처럼 신청을 할 선택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만약에 먼저 내 애가 없어지는 경우 그 아이를 그렇게 남겨두고 싶을까?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자기가 남겨지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아이를 그렇게 남겨두고 싶을까? 막 이런 질문이 서로 달라질까? 답이? 약간 그런 모성애를 자극하는 질문. 울면서 얘기하면 되나요? 뭘 얘기해도 다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럼요. 어렵네. 아니, 저는 사실 그 바이리 보면서 제가 아까 그 왜 물리적인 그 거리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거에 꽂힌 이유가 제가 지금 아이랑 떨어져서 사니까 그 바이리가 딸하고 막 통화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제가 매일 딸하고 영상 통화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데 저희 딸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심지어 매주 보는데도. 그래서 근데 바이리 딸은 되게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 집 딸내미는 저렇게, 도대체 엄마가 한 번도 보러 안 오는데도 저러고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아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약간 그 상대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바이리의 딸은 그동안 엄마가 전화조차도 안 했던 사람인데 맨날 전화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밤마다 전화를 해주는 엄마가 그전엔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빴던 엄마인데 네, 반대로 그러면 임 선생님은 그전에 너무 이제 그렇죠. 딸과 항상 있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딸이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저부터 답을 할까요? 다들 고민 중이신 것 네, 같은데.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고민 안 한 거는 만약에 이제 아이에 대한 것일 때는 저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이와 다른 가상인간 아이를 사실 받아들일 자신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 상실을 견디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냥 기억하는 그런 정도로 전 넘길 것 같고, 왜냐면 저는 그래서 강아지 복제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강아지는 절대 같은 강아지일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리의 아이보다는 훨씬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신청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술 상태, 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기술 상태라면은 있으면은 좋지만, 사실 사람이란 게 굉장히 강해서 엄마의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장치는 많이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가상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나의 목소리를 뭐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편지를 좀 써놓는다든지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정도의 일들은 할 것 같은데 내 가상 인간을 만든다? 요거는 안 하고 싶다는 게 조금 더 기울어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선생님. 일단 제 아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결정이 더 쉬운가도 똑같아요. 제 아이면 무조건 저는 전혀 만들 생각이 없고 만약에 나라면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결론적으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딱 어떻게 보면 제 과거의 모습만 남기고 싶어요. 그걸 보고 애가 뭐 나중에 혼자서 대화를 하든 그거는 어쨌든 딱 이게 제가 하여튼 제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던 것까지만이고 근데 이게 이제 AI가 돼서 얘랑 상호작용을 해서 그러면 약간 상호작용 속에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게 원더랜드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의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김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참 못 칠 것 같아서 안 만들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는 안 살 것 같고 약간 아이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클지 궁금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별개의 일인 것 같고 사실 저를 그러면 바이리처럼 엄마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선택을 할까 이게 사실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영화 볼 때는 바이리에게 되게 이입을 해서 근데 오늘 이 토크를 하고 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그냥 안 할 것 같다. 어쨌든 이 서비스는 만들어줘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세 명이 지금 다 모두 서비스 사용 안 하겠다. 원더랜드 망하는 건가요, 원더랜드? 이래서 사람들이 영화에 그렇게까지 흥행을 못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근데 또 하나 임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우리 애가 저도 이제 잠깐씩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영상 통화를 막 하면서 좀 달래줬는데 생각보다 애가 영상 통화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지. 영상 통화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아빠랑 노는 게 낫지. 빨리 끊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보고 싶으면 아니 보고 싶긴 한데 엄마가 빨리 와서 직접 만나는 게 낫지. 영상 통화 뭐하러 자꾸 하냐. 약간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저희 애가 4살, 5살일 때. 그래서 그래 뭐 영상으로 굳이 뭐 만나는 게 애한테 중요하겠나. 어차피 실제로 접촉을 못 한다며. 맞아요. 그런 저도 생각이 딸이랑 통화할 때 되게 막 보고 싶어 막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저희는 막상 통화하면 뭐 하냐면 삼행시 이런 거 해요. 오늘의 삼행시, 오늘의 이행시 이런 거 하고 끊어요 그냥. 네, 맞아. 재밌네요. 저희 이제 토크를 들으시고 업계에서 이런 원더랜드 서비스는 좀 안 만드셨어요. 네,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좀 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막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제가 뭐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한 거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은 했는데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생각이 조금 더 좀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연아 선생님이 기술화된 애니미즘 그게 참 너무 좋았어요. 두 분도 한 말씀씩 하시고 네.
네. 저는 사실 영화 볼 때는 그냥 좀,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설정상 허술한 부분들도 좀 많고, 그냥, SF 영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무조건 SF 영화가 막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설정이 그냥 이런, 미래엔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해보고 넘어가 버리는 그 부분들이 걸리는 지점이 좀 많아서, 특히 우리 오늘 얘기했던 이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부분들. 그래서 좀 그냥 좀 별로다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를 하려고 또 무슨 얘기할까 한다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설명 안 된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이 얘기해 나눌 수 있는 영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이 영화를 계기로 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도 오늘 토크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주변의 여러 기술들이 어쨌든 죽음이나 질병을 그러니까 죽음이나 질병이 주는 상실을 좀 이렇게, 소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술들이 많이 막 개발이 되고 거기에 투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실이 갖는 가치라는 게 또 있고, 제가 특히 마지막에 김연아 선생님의 그 질문이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 이 기술이 주는 실과 허에 대해서 진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을 때, 심지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엄마라는 거대한 존재의 상실을 좀 견뎌내고 그 상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튼 이런 반짝반짝한 기술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실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한번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원더랜드 영화를 보신다면은 영화를 다 본 뒤에 진짜 김연아 선생님의 그 마지막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면은 이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과 상실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를 좀 뭔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연아 선생님이 하드캐치 하시는 날에서 다 하셨어요, 오늘. 네, 오늘도 네, 저희는 참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같이 공감을 해주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다음 영화는 저희 아직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예고를 드리진 못하지만 또 열심히 영화 찾아보고 고민해서 다음 토크도 곧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같이 이야기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